살면서 법은 처음이죠? 그죠? 살면서 뭐 법 볼 일은 없어가지고 법 과목이 처음이실 텐데 법 과목이라고 뭐 별 특별한 거는 없고요. 특히 관세법이라는 거는 세법이랑 통관 절차 이런 행정 절차법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잘 분할을 해서 구분을 해서 사고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세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게 됐어요? 국제통상학 보니까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나? 아, 추천 안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국제무역사 뭐 이런 거는 준비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 자체 안 하고. 아, 안 하고. 아, 몇 학년이신데요? 이게 3학년이긴 한데. 3학년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검색하다가? 아, 전문직 중에 좀 괜찮다, 뭐 연봉 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뭐 취업난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뭐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전문직이나 공무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은, 뭐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허수들이 많다라고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너도 나도 막 뛰어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의 기준이 뭘까요? 열심히의 기준? 하루 10시간? 하루 10시간을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을 하루 10시간씩 한다? 그건 너무 어렵지는 않은데, 그거를 365일 한다, 뭐 2년 한다, 3년 한다 라고 느껴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유동적이잖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잡아내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뭐 날 세면서 시험 준비는 다들 해보셨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끝이 딱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합격한다는 100%의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지. 예.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세사 시험은 다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시죠? 1차 시험에서. 저는 그 김하늘 관세사고요. 현재는 학교개법학원 관세법 2차 강사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개업을 해서 NP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사라는 게 일단 뭘 하는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관세사 하면은 뭐 알아보시고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이런 데서는 통관사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관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통관.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국가에서 어떤 행정 절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행정 절차를 잘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뭐 시청에 가서 어떤 등기 같은 거 뗄 때도 행정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산식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들어오려다 나가는, 이걸 수입, 수출, 반송이라고 부르는 건데 세 가지가 통관이에요. 이것들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대행. 이런 것들을 대행. 행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사. 세금과 관련된 행정사. 세무사는 뭐 합니까? 국세와 관련된 세무 처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근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세무 처리도 하고 어떠한 통관 절차적인 행정 업무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컨설팅이라는 거를 하겠죠. 어떤 뭐 불복을 한다든지
행정청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아, 난 이거에 승복할 수 없다 하면 불복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대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너네가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혜택을 준다 라고 했으면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컨설팅, 예를 들어 AO라는 지금 네. 이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런 컨설팅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떤 제가 커피를 수입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냥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품을 팔 때 식품위생법이라는 기준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품위생법이라는 기준을 국내로 들어올 때 여기 딱 관세선에서 잡아가지고 너 기준 지켰어 안 지켰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컨설팅. 굉장히 잠시만 이거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국제통상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 수입자하고 수출자, 해외 거래처가 되겠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물건이 수출자가 있는 곳에서 항만이나 공항으로 가야지 물건을 국제 운송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는 내륙 운송, 그리고 항만에서 여기까지 하는 해상 항공 운송, 그리고 국내에서 통관 절차를 하기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에서 딱 이 부분만 배우는 거예요. 딱 이 부분만 하는 게 관세사예요. 맞죠? 계약을 대신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관세사는 이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업체들, 그냥 일반 기업체들이죠. 기업체들은 대부분은 다 무역 거래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물품을 수급한다거나 그런 데는 좀 비율적으로 한 30% 되나? 대부분은 다 무역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를 따고도 이런 관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일반 무역업체로 그냥 대기업, SK, 현대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죠. 왜 갈까요? 연봉이 세서. 그렇죠. 연봉이 세서. 그리고 한 2-3년 정도 관세사 업무를 하다가 가면은 과장급 연봉도 주고 그래요. 네. 과장 되려면은 한 10년, 15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년 해야죠.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관세사를 또 해서 일반 기업도 가고 합니다. 자, 관세사를 이제 알아봤고, 관세사 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은 관세사 시험. 관세사 시험이 1차하고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물론 일반적인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죠. 둘 다 엄청 높죠. 근데 1차에 비하면 2차는 공부량이 한 10배는 많죠. 10배는 어렵죠. 자, 1차에서는 과목이 어떤 게 있죠? 일단 관세법 있고요. 세, 무역 영어, 회계. 자, 2차에는 뭐가 있어요? 관세법, 실무, 그렇죠. HS, 평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법령집, 관세법, 법령집, 관세법, 여기에 있는 게 요거. 이게 전부 다 관세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쪼개놨어. 언제부터냐? 2010년도부터
관세평가를 별도로 쪼개놔가지고 관세평가 새로운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됐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보죠. 관세평가라는 부분이 어떤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한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이 법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평가 같은 경우는 고시까지 그리고 협약까지 다 보게 됩니다. 양은 이게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랑 2차 관세법을 같이 준비를 하는데 보통 관세법은 2차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2차 느낌하고 1차 느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2차 느낌하고 1차 느낌하고 1차는 우리 객관식 시험을 볼 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특징적인 부분, 어떤 단어 하나 뭐 이런 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 나오더라.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취지나 의의를 알아야 되고 이거와 연관된 다른 법조문을 함께 끌어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되면은 1차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죠. 근데 1차적인 사고로 2차를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만 공부하다가 2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멘탈이 많이 나가죠. 나는 분명히 관세법을 공부를 했는데 왜 2차에서는 펜을 들 수 없는 것인가 하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레소스 이번에 어렵게 나왔는데 요거 두 개는 이제 껌으로 먹고 들어가는 회계가 가장 어렵고, 그래서 지금부터 회계는 굉장히 좀 빡시게 1, 2차를 같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회계는 굉장히 빡시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제가 해야 될 거고, 실무랑 무형영어랑 겹치죠. 이것도 실무를 같이 듣는 편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무역실무라는 거를 심도 있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국제통상학부라 하더라도 무역실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문을 영어로 맨 처음부터 배운다?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배워서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영어로 접근을 하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무형영어 생으로 파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회계는 다들 어렵다고 알고 계시니까 노코멘트하고. HS 코드 같은 경우는 그 관세사 하려고 덤볐다가 HS 코드 보고 그냥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암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HS 코드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도 논리가 있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과니까 잘하실 수 있겠어. 이과니까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HS 같은 경우는 한 2번씩 들었어요. 두 번째 들었을 때 이해도가 올라오면서 이해랑 암기는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는 순전히 이해죠. 그래서 저는 평가할 때 외워야 될 법조문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근데 뭐가 문제다? 판단이 문제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객관식처럼 했었어요. 객관식처럼 하는 게 뭐예요? 수학 문제 풀듯이 이걸 보고 여기에는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 좋겠구나 하고 딱 치우고 써보진 않고, 왜냐면 다 외워져 있으니까, 적으니까, 암기량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관세법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세율 부분이 중요하겠다, 세법 부분이 중요하겠다, 왠지 이건 세법책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뭐 저도 그랬었지만, 책을 볼 때 항상 어디부터 들어간다, 여러분들? 본문 글씨부터 읽는다. 그죠? 본문 글씨부터 막 읽죠. 근데 본문 글씨부터 읽으면 문제점이 뭘까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문 글씨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읽기 시작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 들어갈 때 내 생각 자체가 없어. 생각 자체가 없어. 생각을 어떤 비빌만한 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읽는 방식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인 방식의 읽기는 머릿속에 훨씬 더 쉽게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책을 딱 처음 봤을 때 처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클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걸 목차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목차에서. 예. 목차를 보고 이 사람이 총칙이라고 정해놨다. 근데 솔직히 총칙만 보고는 뭘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아, 그냥 전체적인 내용인가 보다. 그죠? 근데 두 번째부터 1장, 2장 이렇게 있죠. 13장까지 있는데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자, 봅시다. 자,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단 난 암기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세로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문구 내용을 막 암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장부터, 그 다음에 절부터, 그 다음에 법조문, 이런 식으로. 예, 목차 순서대로. 몇 가지가 뭐다? 몇 가지가 관세. 즉, 세법적인 부분. 조세법적 내용. 자, 내용을 한 번씩 볼까요? 총칙.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거 제껴두고. 과세가격하고 부가징수. 과세가격 및 부가징수. 과세가격이란 무엇일까? 과세가 뭘 것 같아요,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세금을 부과할 때 가격이라고? 이런 생각이 난 거지. 부가와 징수. 부가는 뭘까요? 방금 제가 말했죠. 세금을 어떤 특정 대상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부가도 있고 징수도 있네. 두 개는 별개구나. 부과를 했으면은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 징수.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걸 징수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 세율 및 품목분류. 세율이라는 게 있네. 세율. 보면 어떤 느낌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퍼센트. 그렇지. 그냥 퍼센트. 퍼센트. 뭐에 대한 퍼센트일까? 뭐 이런 생각. 어떤 거에 대한 퍼센트? 품목분류. 우리 과목 중에 있는 건데 이거 HS라고 불러? 감면, 분할납부, 환급. 감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거를 감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세금과 관련된 것 같아요. 세금 감면? 어울리네. 그죠? 그리고 분할납부.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나 보다. 환급. 세금을 환급하나 보다.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좋은 느낌. 그죠? 납세자 좋아하겠죠? 네. 타행이 좋은 느낌. 납세자의 권리하고 굴복 절차. 납세자의 권리가 뭘까요?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죠? 납세자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 근데 불복은 좀 느낌이 오죠. 불복. 행정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그러한 절차.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묻혀놓은 다음에 전체 13장을 써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요 부분이 조세법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봐야겠습니까? 이제 조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쓱 훑어봤으니까 몇 장까지 했어요? 5장까지 했죠? 5장까지. 6장 뭐라고 돼 있어요? 운송수단. 7장 보세구요. 여기서 또 운송이 나오네? 이상하다, 그죠? 운송수단 나오고 운송이 나오네? 그 둘 사이에 보세구역이 있고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냥 보라는 거죠. 그게 생각을 묻히는 작업. 9장 통관과 관련된 내용. 10장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그냥 잘 안 나오는 장이니까 10장은 제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1장 벌칙. 12장 조사와 처분. 13장 보칙. 아까 봤던 거 1장 뭐였어요? 총칙이었죠. 보칙. 그냥 보완하는 건가 보다. 이건 잘 모르겠다. 제끼고.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거. 운송수단. 왜 운송수단이라고 써놨을까? 왜? 통관하고 운송수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역하고 운송수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 수출국에서 물건을 항만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뭘 타고 온다고 그랬죠? 비행기나 그 다음에 배. 비행기, 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북한이 뚫려 있어. 그럼 뭘로 들어오겠어요? 차. 그죠? 차. 이런 게 이제 운송수단. 이런 걸 이제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국경출입 차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구역. 야,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본다. 그죠? 보세구역. 우리 보세상품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런 것들을 브랜드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세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세라는 거는 세금이 보류돼 있다라는 의미의 보세예요. 세금이 보류됐다. 첫 시간에 배울 거예요. 보세라는 게 뭔지. 그러면은 세금이 보류되는 구역이구나. 느낌 딱 한 다음에 운송. 이거에 대한 운송인가? 일단 연결시켜놔봐. 통관. 통관은 아까 수출, 수입, 반송. 절차. 수출, 수입, 반송. 설제출, 제끼고. 이제 이거는 세관장이 어떤 국세청 같은 데다가 과세할 때 필요하니까 너네 그 납세자와 관련된 내용 좀 줘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이것만 봐서는. 벌칙. 벌칙은 여기서는 이제 형벌을 나타낸 거예요. 형벌이라는 것은 형법에 있는 그런 사형, 징역, 벌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사와 처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범칙이라는 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칙, 조사, 처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거. 집에 가서도 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알았죠? 복습이라는 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쭉 읽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훑어보고 넘어갈 건데, 자, 넘겨서 제1조 한번 봅시다. 제1조. 모든 법의 1조에는
그 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관세법 왜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려고 만들었죠.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그죠? 너무 추상적. 이걸만으로 뭐 알 수가 없어. 자, 목적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밑줄 같은 거 치잖아요. 이렇게 책에 밑줄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밑줄은 애지간하면 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심화도 뭐 들을 건가요? 그죠? 들을 거죠? 밑줄은 집에서 복습할 때 자기가 좀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 하는 부분만 치세요. 물론 제가 체크는 뭐 이렇게 수업 시간 때 해줄 건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잘 안 외워진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잘 외워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또 본인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판 선생님이 여기 밑줄 치란다고 쳐봤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밑줄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밑줄을 칠 때는 좀 아니면 샤프로 치셨다가 집에 가서 수정을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거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딱 봐도 부가징수라는 단어하고 수출입통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하게. 완벽하게가 아니죠. 적정하게. 적정하게. 어떤 절차를 이행할 때 이런 부과나 징수하는 절차, 수출입 통관하는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해라. 그리고 두 번째,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금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세금의.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죠.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어느 정도 보통세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세는, 세금에는 보통세랑 목적세라는 게 있는데 그냥 단어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죠? 보통세는 어떤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용도가 일반적이야. 그냥 국가 재정, 국가 경비에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목적세는 어떤 느낌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만 사용하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세, 교육세. 이거는 이제 걷어들이면은 교육에다가만 사용하는 거. 아니면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들이 목적세인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목적이 딱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다? 보통세다. 보통세. 국민경제 발전은 어떻게 이바지를 할까요? 이런 것들 이제 심화에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이바지할까? 세금 걷어서 어디다 써요? 공공은 목적에 쓰죠, 뭐. 공공재. 그리고 뭐 소득의 재분배. 이런 목적에 쓰죠. 그죠? 세금을 걷어다가 뭐 가난한 사람 뭐 복지에다가 써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가로등 같은 거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거에 쓰잖아요. 그죠? 이런 기능이 있다. 국민경제 발전. 보통세 느낌. 그럼 여기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관세 수입을 확보한 다음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봤죠. 그죠? 결국은 세금 걷어서 이런 데 쓴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봐야겠죠. 아까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훑어봤었는데 부가와 징수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아까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내용. 1장은 빼고 2장 뭐 부가와 징수, 그 다음에 뭐 세율, 감면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부가 징수, 도세법적, 그리고 수출입 통관. 수출입 통관은 아까 뭐 배가 어쩌고저쩌고, 보세구역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통관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통관 적 성격. 그리고 아까 우리 벌칙 이런 거 배웠죠? 형사법적 성격.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1차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 불복 뭐 이런 거, 납세자의 권리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래. 행정소송법적 성격. 행정쟁송법적 성격. 이런 식으로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제1장에서는 주로 수출입 통관을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 제2조에 있는 내용이, 보세요. 2조에 있는 내용. 2조에 있는 거 1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수입이란, 이런 게 있고, 수출이란, 반송이란, 외국물품이란, 여기 정의에 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나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 쪽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 통관절차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수입이란부터 보겠습니다.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괄호 열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제239조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 이걸 어떻게 혼자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봅시다. A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B라는 국가에서 상인들이 줄지어서 A라는 국가로 물건을 막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럼 얘네 국가에서 여기 수문장이 지키고 있잖아요. 얘네가, 야, 너 낼 때 통관세 내. 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관세의 발달이라는 거죠. 통관세 네 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금을 하나하나 부과를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순서대로 여기 줄 서 있어. 여기 이렇게 줄을 딱 쓰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소문자 A, B, C, D 이렇게 써 있는데 얘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A라는 국가 안에 있죠. 국경선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처음 여기 1호 보면은 우리나라의 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입. 얘네가 가져온 물건들은 A 국가에 반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국경선 넘었잖아. 그죠? 반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줄 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하루도 세고 한 달도 세고 너무 줄이 기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야. 대기 장소를. 너네 야 대기 장소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순서대로 기다려 라고 해놨어. 그곳은 반입이 됐지만 세금은 보류하고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반입된 거 맞아. 우리나라라는 건 한반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수입 들어오는 건 수입이라고 안 해. 반입이라고 그래. 한반도가 우리나라야. 그럼 우리나라의 반입이니까 결국 여기도 우리나라잖아. 근데 여기서는 세금을 보류하는 곳 해서 보세구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오케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능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반입을 했다가 다시 그냥 반송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원래는 반입했으면은 세금을 걷었다가 너네가 다시 나가면 잘 가 이렇게 하는 건데 뭐예요? 보세구역을 정해놓으니까 반입됐지만 반입되지 않은 보세구역, 세금이 보류되는 보세구역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나가. 너는 그냥 나가도 돼. 세금 없어.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 착안을 해낸 거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려나?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그게 보세공장. 이런 세금 보류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게 보세공장. 여기 건설장, 판매장 이런 식으로 기능이 이러한 전통적인 그런 구역에서 발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이라는 것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전체적인 개념을 딱 그렇게만 잡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소비 또는 사용.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보세구역에서 얘가 자꾸 빵을 까먹어. 남한테 줘서 막 옆에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서 까먹어. 그런 것들까지도 수입으로 보겠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효용 가치를 썼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소비세적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괄호 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모두 다 수입으로 보는데, 보세구역은 세금 보류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반입으로 안 본다 라는 의미의 괄호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이 아까 대기하던 곳, 그 밖을 넘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입받고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의 괄호 안에 봅시다. 괄호.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나라 운송수단도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뭐 대한항공기 있죠? 거기에서 마시고 먹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뭘로 본다?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본다. 수입으로 본다. 수입으로 본다. 오케이? 지금 뭐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죠. 그죠? 수입으로 본다. 자, 정리해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 개념이? 반입이다. 반입이다. 뭘 반입하는 거야?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걸 수입으로 본다. 근데 그 반입 중에서 보세구역 경유하는 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수입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세구역이 포함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지, 당연히. 우리나라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세구역에서 먹고 하는 것도 다 사용 또는 수입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뭐까지 봐?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조항이 나오죠. 법제 239조에 따른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239조. 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반입이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봤는데 그게 아닌 게 있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자, 이렇게 법에서 어떤 내용을 볼 때 이러한 뭐 선용품, 기용품 이런 내용들이 어디인가 나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 1회독 때는 어떠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예. 그쵸? 이런 단어의 개념 하나하나만 그 주위에서 깊게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전체적인 흐름 이해도 좋지만. 자,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이걸 뭘로 보면 되냐면은, 그 비행기 타면은, 음식 주죠, 음식. 예, 좀 오래 타면 음식 주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예, 간단하게. 그리고 연료, 이런 거. 연료. 기내식. 그래서 이게 관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관세법 표현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은?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걸 생각하지만 말할 때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조건이? 운송수단 안에서가 중요해요. 운송수단 안에서. 운송수단 밖에서 하면 안 돼. 운송수단, 기내식은 어디서 먹으라고 기내식이에요? 기내에서 먹으라고 기내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내식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맞게, 기내식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이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은 수입이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조문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성기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삼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이거를 누구한테 제공한다고 나왔습니까? 누구한테 제공해요? 뭐 엄청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지정보세구역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므로 그건 제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출국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서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 결국은 다 나간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 경유해서 나가거나 경유자 또는 출국자 자에게 제공을 한대. 제공을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자, 1번에서는 어디서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있지? 운송수단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2번에서는 어디서가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지. 그냥 지정보세구역에서라고만 나와있잖아요. 그죠?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내식을 운송수단 안에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왜 만들었을까?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원래 7시 출발인데 지연되는 거지. 비행기가 지연이 돼.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인데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기내식을 미리 주는 거야.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세관에서 이러는 거지. 야, 너네 운송수단 안에서 기내식 먹어야 되는데 운송수단 밖에서 기내식을 먹었네? 그러면은 수입이야. 추가적으로 말하면 수입이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겠어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개정을 한 거지. 개정. 출국하려고 경유자 기다리고 있는데 기내식을 막 비행기가 지연되니까 기내식 주긴 줘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그래서 줄 수 있도록 마음껏. 이것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입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법 취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번.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출국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서, 여행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외국 물품을 사왔어. 뭐 향수 이런 거 사왔어. 빵 이런 거 사왔어. 근데 그냥 관세 통로에서 먹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까지 잡아내서 수입인의 관세부가 행정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예? 못하죠? 솔직히 실질적으로 못하잖아. 형평에도 어긋나고 잡히는 사람 안 잡히는 사람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차이가 너무 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유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애매하죠? 이 법에서 어떤 걸 인정하는지를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 물음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보세구역 얘기를 하면서 보세 공장이니 보세 건설장이니 이런 곳이 있죠. 그럼 공장에서는 세금을 보류한 채로 뭔가를 만들어야겠지. 제조를 해야겠죠. 근데 제조를 국내 물품 가져다가 제조를 하면은 이거는 내국 물품이잖아. 내국 물품을 수입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죠? 보세 공장이 외국 물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제조하니까 얘가 무슨 수입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 공장에서는 보류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놨지. 이런 것들이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보세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려운 거는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지? 이제 몇 줄 안 나갔죠? 그죠? 여러분들은 진도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는 왜? 빨리 지나가면 이해하기도 전에 빠른 거 왜? 텐션이 좀 빨라야 좀 이렇게 공부하는 맛이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은 좀 느린 거 좋아해요. 느린데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고 사례 같은 거 좀 설명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어떻게 선생님한테 맞춰야지 되고. 근데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느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 절차가 뭐 이해할 게 있나? 신청한다. 쟤는 승인한다. 취소한다. 이런 것들은 뭐 설명할 게 없죠. 거기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은 금방 넘어가고,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좀 천천히 진행하고. 이거 말고 지금 이게 수입만으로 지금 한 시간도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봅시다.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1번에서는 외국 물품이라고 그랬고, 그죠? 2번에서는 내국 물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국 물품에는 적네? 설명이? 왜? 관세법이잖아. 관세법은 뭐예요? 국제 간에 교류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내국 물품은 뭐야?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얘가 관심 있을 때가 오로지 언제예요? 나갈 때밖에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국 물품은 짧지. 우리나라에서 내국 물품이 반출되는 거. 자, 반송이란, 자, 잘 읽어야 돼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외국 물품이 우리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가 막 대기를 타고 있었어. 대기를 타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거야. 이런 것만 반송이에요. 그러면은 자,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수입, 수출, 반송 이렇게 세 가지 배웠네요. 그 밑으로 배울 게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정의가 4번, 5번에 있네요. 그죠? 그 넘겨보세요. 하나 더.
자,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내항선, 내항기 라고 되어 있네요. 선용품, 기용품 차이 어떠한 좀 이런 패턴이 좀 느껴지지 않나? 패턴이? 그죠? 이런 패턴을 알면은 암기하기도 굉장히 쉽지.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수입, 수출, 반송.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 여기에 지금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라는 게 없지. 그냥 방향만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나간 거, 우리나라 들어올려다 나간 거. 이렇게 세 가지. 자,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거는 뭘로 묶으면 좋아? 물품 지위.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지위로 묶으면 좋겠죠? 그 다음 뭐 있어? 아, 얘네들을 싣는 거. 운송수단에 대한 거 나와있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선 기라고 부르죠. 아까 우리 무역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세 개잖아. 그죠? 우주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배, 비행기, 차. 여기 외국 무역 차량 이런 거 없죠? 그런 거에 이제 의심을 품는 거야. 빠뜨렸나? 뭐 이렇게 의심을 품는 거야. 아, 의심할 만하지 않아? 그죠? 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 차량은 굳이 외국 무역 차량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구나. 그냥 차량은 차량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국경 출입 차량이라고 해요. 국경 출입 차량. 국경 출입 차량으로 표현을 해요. 사증, 비자 같은 거 받아가지고 나가면 그게 국경 출입 차량이야. 이런 운송수단의 지위 자체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것들과 관련된 용품. 1번, 2번, 3번, 3-1번. 이런 식으로 묶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절차가 있어. 절차 뭐 있어요? 통관. 그 다음에 환적. 복합 환적. 5번은 기타. 운영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기타.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할 때, 아까 수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입 부분에서는 하나의 덩어리를 잘게 나눠서 습득을 했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정의 부분은 어떻게 지금 습득을 하고 있어요? 나눠져 있는 개념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또 습득을 별도로 하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누면 되게 깔끔하잖아. 이렇게는 나눠 놓으세요. 거기다 나눠 놓으세요. 근데 이 정의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시험에서는 1차에서는 나오겠다. 1차에서는 나오지만 2차에서 이걸 쓰라. 뭐 이렇게. 근데 나올 만한 거는 별표를 쳐주세요. 수입 나오겠죠? 수입은 나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의, 목적은 꼭 외워주세요. 왜? 왜 외워둘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술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우리 그 대학교에서 뭐 서술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통글로 막 쓰지. 그죠? 근데 시험 잘 보는 사람, 혹시 시험 잘 보세요? 아니, 대학교에서 성적이 좋냐, 안 좋냐? 안 좋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근데 거의 없어. 거의 없어. 통글을 안 잡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거에 목차를 하나 두 개 이렇게 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정석이야, 정석. 이런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외울까? 이 사람들은 막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시험 분량인데 그걸 막 다 외워가지고 막 선생님 한 장 더 주세요. 막 그래 계속 쓰고 그래.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뭘 한다? 목차만 해요. 목차만 해요. 아까 1조의 정의, 1조의 목적, 2조의 정의, 생각만 해, 그거. 내용은 그렇게 심도 있게 보질 않아요. 내용을 뭘 보는 키워드만 몇 개 보고, 뭐, 그 정도? 근데 결국 그 사람들 노트 정리한 거 보면은 한 100페이지짜리가 한 6페이지? 요 정도로 줄여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것만 쓱 보고 가고. 이 서술 방식에 있어서 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을 딱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1차든 2차든 마찬가지야. 시험장에 가면 유형이 있어.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진짜 무슨 피난민처럼 가방에 책을 가득 싣고 오는 사람. 근데 그 책을 가득 싣고 와봤자 뭐래?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보러 갈 때 그 전날 밤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을 다 버렸어. 뭐 노트, 뭐 종이 한 장 다 필요 없이 다 버렸어. 1차 책을 다 버렸어. 그러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냥 미련이 좀 남을까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 위해서. 2차 시험 보기 전날 2차 시험책을 다 버렸어. 선생님 낭비 아니야? 어차피 선생님이 떨어졌으면 못할 거예요. 다시 사야지. 다시 사. 개정이 되고 뭐 새로운 강의 혹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헌책 가지고 또 새 책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책만 이렇게 컬렉션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혹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떤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떤 참고할 거를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조그만하게 자기가 외울 것만 자기가 잘 안 이어졌던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시는 편이 가장 베스트하다. 이 얘기 왜 나왔지? 이거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쪼개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목차화 시켜가지고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면은 듬성듬성 다 쓸 수 있겠죠. 몇 시냐? 시계가 없네요, 그죠? 혹시 몇 시죠? 4시 3. 그 다음 시간에 좀 나갑시다. 좀 쉬어봅시다.